밤마다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또 눈빛을 보내는 순간 오싹한 전율이 제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처음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20살이라는 나이 차를 뛰어넘은 사랑, 저희들만의 소중한 시간들. 하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제 인생이 함께 무너져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67이 된 정혜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20살 어린 남자와 재혼한 후 겪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인생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부터 만나 가정을 꾸렸고 수십 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새해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건물과 적지 않은 연금 덕분에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요. 큰딸 미경이는 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때요?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미경아. 엄마는 이 집에 추억이 있어. 아버지와의 기억이 담긴 이 공간을 아직은 떠날 수 없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살아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막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TV를 틀어놓아도 허전했고 공원을 산책하며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볼 때면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몰려왔습니다. 혜수가, 넌 언제까지 혼자 살 생각이니? 다시 누군가를 만나봐도 괜찮잖아. 어느 날 저녁 오랜 친구 선영이가 찾아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봐주겠어. 그리고 난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도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우리 동창회에 나오기라도 해봐. 사람들 좀 만나면서 지내. 남편을 떠나보내고 5년이 흐르면서 저는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커피를 내리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조용한 삶을 살아가던 저는 그 누구도 제 마음에 들어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막내 아들 태훈이 명절에 찾아왔을 때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아버지가 떠나신 후로 너무 마음 닫고 사시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내 인생을 살아갈 방법은 내가 찾을게.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나이 들어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적막함과 함께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혜수가.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저는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집을 정리하고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일상들을 혼자서도 계속 이어나갔어요.
비록 옆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제 의지와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오래된 친구 김종석 씨가 집에 들러 안부를 물을 때면 그는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혜숙 씨, 정말 괜찮소? 남편이 가고 나서 많이 힘들지 않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종석 씨.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가끔 밤이 깊어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몰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바라보곤 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사진 속에서 우리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며 잠을 청했습니다. 여보, 보고 계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느새 저는 그런 나날들에 익숙해졌습니다.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또 하나의 일상이 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사랑이 진실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여전히 진실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혼자인 것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결국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단단한 마음을 가졌다 해도 결국은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나이에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삶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운명은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운명이 제게 작은 변화를 선물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미미한 그러나 제 인생을 뒤바꿀 만한 기적 같은 만남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외로움을 덜어주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소설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높은 책장 앞에서 허리를 굽혀 책을 고르던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 책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인가요? 제가 한참 찾고 있던 책인데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고 있던 책을 보며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라 책 표지를 확인했습니다. 표지가 비슷해서 잠시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도서관에서 그 책을 찾고 있거든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도서관이 꽤 붐비던 날이라 자리가 많지 않았던 까닭이었죠.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앉아 각자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가 조용히 책을 덮고 저를 바라보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지만 그 책 재미있으신가요? 저도 다음에 읽을 책을 찾고 있어서요. 순간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책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읽었던 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도서관 폐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 제 이름은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로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그제서야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정혜숙이라고 간단히 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재민 씨는 이 지역에 새로 부임한 중학교 국어 교사라고 했어요. 나이는 46,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매번 재민 씨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혜숙 씨, 오늘은 제가 추천한 책은 어떠셨어요? 재민 씨는 항상 존댓말로 정중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편안했어요. 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통찰력은 대화할 때마다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죠. 우리의 대화는 책에서 시작해 점차 일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줄곧 교직에 몸담아 왔다고 했어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처럼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왜 혼자인지 의아했거든요. 저는 제 시간을 온전히 학생들에게 쏟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네요. 후회는 없습니다만 가끔은 외롭기도 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외로움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서관 말고도 우리는 점차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가끔은 동네 산책로를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제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추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대화 상대였는데 어느새 그의 문자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이 사랑일까요? 나이 들어 다시 느끼는 설렘이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책 한 권으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내 삶의 작은 빛을 비추기 시작했으니까요.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 이후 재민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 2회 도서관에서만 마주치던 것이 어느새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것도 정말 우연처럼요. 아침 산책을 나가면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그와 마주쳤고, 장을 보러 나가면 슈퍼마켓에서 장바구니를 든 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운명이 우리의 발걸음을 일부러 겹치게 하는 것 같았어요. 혜숙 씨, 혹시 평소에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세요? 제가 어제 찾은 옛날 재즈 음반이 있는데 듣고 싶으시면 다음에 가져올게요. 그의 물음은 언제나 깊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날씨나 건강을 묻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질문들이었어요. 제가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묻곤 했죠.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 가장 감동적이었던 문장 같은 것들을요. 처음에는 그저 대답하기 어색했지만 곧 저는 그와의 대화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늘 깊었어요.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삶의 철학까지 말이 끊어질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토요일 오후에 음악회 보러 가실래요? 도서관에서 무료 티켓을 2장 받았는데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이나 우연히 마주치는 장소가 아닌 약속을 잡고 만나자는 제안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음악회는 단순한 피아노 연주였지만 그날의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재민 씨는 제게 의자를 빼주고 프로그램 책자를 함께 보며 곡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팔이 가끔 제 팔에 스치는 순간 오래전에 잊었던 설렘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그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음악회에 대한 감상을 나누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에게 제 지난 삶에 대해, 남편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죠. 그때 느꼈던 상실감이 저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픔도 제 삶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진솔한 고백에 저는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기쁨을 나누며 어느새 카페의 밖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배려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함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소녀처럼 말이죠. 그가 인사를 하고 돌아선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거울을 바라보니 제 얼굴에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마치 얼어붙었던 호수에 봄바람이 불어와 물결을 일으키듯. 오랫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제 마음에도 잔잔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라고요. 그것은 단순한 설렘이나 호감을 넘어서 제 삶에 다시 의미가 생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민 씨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깊었고 그 깊이는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음악회 이후로 저와 재민 씨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더 이상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아닌 서로를 보기 위한 약속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함께 전시회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고 가끔은 그의 집에서 그가 직접 요리한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66, 그는 46. 20살이나 차이 나는 우리 관계를 주변에서는 어떻게 볼까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온전히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큰딸 미경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이웃들 말로는 엄마가 요즘 젊은 남자와 자주 어울린다면서요. 혹시 그 사람, 엄마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닌지 걱정돼요.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재민 씨와의 관계를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딸에게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얼버무렸지만 미경이의 염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엄마를 위하는 사람인지 확실한가요? 이 나이에 그런 어린 사람이 다가오는 건 솔직히 조금 의심스러워요. 딸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재민 씨와 만날 때마다 느끼는 설렘과 행복이 진짜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받는 관심에 착각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재민 씨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예숙 씨, 저도 처음에는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가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행복,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혜숙 씨의 미소가 좋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좋고, 책을 읽을 때 집중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나이보다 훨씬 중요해요. 제가 혜숙 씨의 재산이나 다른 것을 바라고 접근했다면
이렇게 긴 시간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마음은 그를 믿고 싶었지만 이성은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 만났지만 저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는 듯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그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예숙 씨, 이번 주말에 바다에 다녀오면 어떨까요? 하루만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여행이요. 머뭇거리는 제게 그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냥 바다를 보고 싶어서요. 예숙 씨와 함께라면 더 특별할 것 같아서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다에 도착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을 때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인생의 모든 무게가 잠시 내려놓인 듯 했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예숙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예숙 씨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실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허락하기까지 저를 망설이게 했던 것은 나이 차이가 아니라 제 자신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새로운 사랑에 대한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행복해도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모든 말보다 더 명확한 제 답이었어요. 20살 차이를 뛰어넘어 저는 그가 건네는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다에서의 그날 이후 저와 재민 씨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받아들인 후 저는 오랜만에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어요. 온종일 그의 문자만을 기다리고 그와의 통화, 한 통의 하루가 환해지는 경험은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재민 씨는 자식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에는 아들 태훈이도 딸 미경이도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대했습니다. 특히 미경이는 노골적으로 재산 문제를 걱정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민 씨의 진정성은 조금씩 제 가족들의 마음도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쁘긴 해요. 하지만 결혼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태훈이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재민 씨와 저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나이 들어오는 사랑이 더 소중했기에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진행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작은 예식장에서 치렀어요. 식장에서 재민 씨는 한결같이 다정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눈빛으로 사랑을 전하며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오랫동안 살아온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에도 이 집에서 살아왔기에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제부터 이 집에서 재민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결혼식 너무 아름다웠죠? 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재민 씨의 반응은 평소와 달랐어요. 그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재민은 침대에 앉지도 않고 방 구석의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따뜻한 눈빛은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러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 물음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낯설음을 느꼈어요. 마치 지금까지 알아온 그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실감이 나지 않아서요. 그의 말은 겉으로는 자연스러웠지만 목소리의 깃든 냉랭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등줄기로 한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불을 끄지도 않은 채 창밖에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늦었으니 이제 주무세요. 내일은 피곤할 텐데. 제 말에 그는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줄 알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결혼이라는 큰 변화가 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문득 눈을 떴을 때, 저는 그가 침대 끝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제가 알던 다정한 눈빛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요. 여보, 왜 안 자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 없이 가만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결혼식 전까지 그토록 사랑스럽던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첫날 밤, 저는 행복과 기대 대신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그 재민 씨가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날 밤의 불안한 감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길 바랐습니다. 결혼이라는 큰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평범했습니다. 재민 씨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고 학교로 출근했어요. 저녁에 돌아와서는 식사를 함께하고 간단한 대화도 나눴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함 대신 어딘가 계산적인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침대에 누운 후 그는 결코 잠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불면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호흡은 고르고 안정적이었고 눈은 선명하게 열려 있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요? 내일 학교에 늦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제 물음에 그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원래 잠이 많지 않아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저는 그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잠을 자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거나 때로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결혼 3일째 되는 밤, 저는 악몽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대에서 재민 씨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고 방 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침대에서 내려 방 안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어요. 방 한 구석 옷장 옆 의자에 그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왜 한밤중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잠든 순간부터 그렇게 앉아 저를 관찰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제 질문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었어요.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불안에 떨었고, 결국은 수면제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약기운에 취해 깊이 잠들어도 한밤중에 문득 눈을 뜨면 항상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친구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상한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을 꺼내려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저 안부만 물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도 예외 없이 재민 씨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어요. 당신은 왜 밤에 잠을 자지 않아요?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자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래서 보고 있었어요. 그의 말은 겉으로는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 없는 톤은 오히려 공포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마치 관찰자의 냉정한 진술 같았어요. 이제 저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가 침대에 누우면 가슴이 조여들었고 등을 돌려 누우면 그의 시선이 제 등 뒤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때로는 그가 가만히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고 때로는 방 안을 서성이고 가끔은 저희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될 때마다 집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수면 부족으로 지쳐갔고 낮에도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않고 저를 지켜보는 남자. 그는 제가 사랑했던 그 재민 씨가 맞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일까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점점 깊은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불안한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는 잠자리에 들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그의 시선이 느껴졌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녘에 놀라 깨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불안함은 곧 현실로 드러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 2주째 되던 날, 저는 병원에 들러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혈압약을 복용해왔기에 3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검진을 마치고 접수대를 지나는데 간호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혜숙님, 지난번에 남편분께서 요청하신 검사 결과지는 잘 받으셨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남편이요? 어떤 검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남편분께서 오셔서 정혜숙님의 모든 건강검진 기록과 특히 최근 심장 검사 결과를 요청하셨어요. 보호자가 요청하셔서 복사본을 드렸는데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민 씨는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의료 기록을 가져갔던 거예요. 게다가 심장 검사 결과라니. 저는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런 것을 확인하려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가 제 건강 상태를 몰래 조사하는 것일까? 설마 제가 아프길 바라는 건 아닐까?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 씨는 학교 회의가 있다며 늦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홀로 집에 남아 그의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만약 그가 제 건강 기록을 가져갔다면 다른 것은 어떨까요? 용기를 내어 그의 서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서재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열자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제 모든 건강검진 결과와 의료,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명의의 통장 사본, 보험 증서, 그리고 제가 소유한 건물의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재산 관련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 번째 서랍이었어요. 거기에는 저와 남편의 보험 계약서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고액의 생명보험이었고 수익자는 박재민으로 되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명백한 증거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고 더 끔찍한 것은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떨리는 손으로 서재를 나왔습니다. 시계는 이미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곧 그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눈치채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 씨가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지만 이제 그 미소는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제 그 진심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하는 걱정이었을 테니까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는 잠들지 않고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의 의미를 알게 된 저에게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닌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지도 몰라. 내일 반드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해. 그리고 저는 절대 들키지 않게 재민 씨의 실체를 더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민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그의 행동엔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양복을 차려입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제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일상적인 모습이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선 소지품을 챙겨 선영이의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어제 발견한 서류들만으로는 그가 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계획을 세웠다고 확신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서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의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가져가던 노트북을 오늘은 놓고 갔네요. 노트북에 암호가 걸려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쉽게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고 그가 주고받은 메일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학교 관련 업무 메일이었지만 몇 개월 전부터 낯선 이메일 주소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메일 내용은 암호처럼 모호했지만 계획, 시간표, 마무리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메일에는
이번 주 내로 진행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 이메일이 도착한 거예요. 발신자는 그 낯선 주소였습니다. 이메일에는 단 한 줄, 오늘 밤 준비됐나? 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민 씨는 오늘 밤 무언가를 실행해 옮길 계획인 것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 짐을 꾸려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민 씨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계숙 씨, 오늘 학교 일이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집에 서류 좀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1시간 내로 집에 잠깐 들를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곧 봐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재빨리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된 김 변호사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저를 바로 맞이해 주었고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해 주었어요. 이런 정황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니 오늘부터는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친구 집이나 호텔에서 지내세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친구 선영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재민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계숙 씨, 지금 어디예요? 집에 왔는데 안 계시네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아, 친구 만나러 나왔어요. 선영이가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그래요?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처리할 일이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걱정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글쎄요. 좀 늦을 것 같아요. 선영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할 게 많네요. 그의 숨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은 내일로 미루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그 말이 어쩐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어요. 그가 감추고 있던 무언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선영이 집에 도착해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지만 제가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날 밤 재민 씨는 끊임없이 제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숙 씨, 걱정돼요. 어서 집으로 돌아와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한 해결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저를 향한 그의 계획이겠죠.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선영이의 집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재민 씨는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내용이었다가 점차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마지막에는 거의 위협에 가까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계숙 씨,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당신이 없으면 모든 게 엉망이 돼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내가 찾아갈까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에게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두고 온 중요한 서류들이 걱정되었어요. 특히 제 통장과 인감 도장,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영아, 나 잠깐 집에 다녀와야겠어? 재민 씨가 출근한 시간에 몰래 가서 필요한 것만 가져올게. 선영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만류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재민 씨가 학교에 있는 오전 시간에 재빨리 다녀오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조심스럽게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평소와 같았지만 어쩐지 차갑고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재빨리 제 통장이 보관된 서랍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서랍을 열자마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통장과 도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급하게 다른 서랍들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재민 씨가 가져갔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재민 씨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은 없었지만 책상 위에는 몇 개의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제 이름이 적힌 갈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꺼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것은 은행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거액의 대출 계약서. 놀랍게도 거기에는 제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제 서명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대출 계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출금은 5억 원. 담보로는 제가 소유한 건물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일자는 일주일 전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이건 위조된 거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서명은 분명히 위조되었어요. 도장은 제 것이 맞았지만 제가 직접 찍은 적은 없었습니다. 재민 씨가 제 도장을 훔쳐 사용한 것이 분명했어요.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제 재산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 신청서, 제 건물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제 유언장까지 있었어요. 모든 서류에는 제 도장과 위조된 서명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재민 씨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가 밤마다 자지 않고 저를 지켜본 이유, 제 건강 기록을 조사한 이유, 모든 것이 이 계획의 일부였어요. 아, 여기 계셨군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재민 씨가 문간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 같은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은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서명을 위조하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가능한 한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재민 씨는 천천히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숙 씨,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한 겁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너무나 뻔뻔했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두려움과 불안이 한순간에 분노로 변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내 재산을 노리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재민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한 척을 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내려놓고 문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누가 믿겠어요? 당신의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저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봉투를 꼭 쥐고 저는 재민 씨와 등을 돌린 채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이미 준비해둔 번호를 눌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저장해둔 김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재민 씨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저를 막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2번 울리고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정혜숙입니다. 지금 상황이 급해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제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지금 그 증거를 확보했어요. 재민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급히 뒤로 물러났어요. 지금 어디세요? 위험하면 즉시 그곳을 떠나세요. 제가 경찰과 함께 가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민 씨가 제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피했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선영이와 함께 온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혜숙 언니, 괜찮아? 너무 오래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 선영이의 기지로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재민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경찰관님, 저희 부부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재민 씨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어요. 이 사람이 제 서명을 위조하고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찰은 재민 씨에게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결국 재민 씨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인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재민 씨의 밤중 행동들, 제 건강 기록을 몰래 조사한 것, 위조된 서명이 담긴 대출 계약서, 그리고 그가 보낸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들까지. 정혜숙 씨,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재산 보호 조치입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가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곧바로 법원에 재산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다행히 법원에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재산 보호 조치가 발효되자마자 재민 씨는 제 재산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를 사기와 서류 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제 인생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수많은 질문에 답해야 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야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으니까요. 재민 씨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특히 위조된 서명이 찍힌 대출 계약서는 그의 범행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결국 그는 조사 과정에서 점차 범행을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재민 씨는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혜숙 씨, 당신은 정말 용감하십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부끄러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데 당신의 용기가 여러 사람을 구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감했다기보다는 그저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내면의 강함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해 살아온 것 같았지만 결국 제 삶을 지킨 건 저 자신이었어요. 법원의 판결은 신속했습니다. 재민 씨는 사기와 서류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저는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더불어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강해진 제 모습을 발견했으니까요. 누군가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밤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저를 지켜보는 공포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는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재민 씨가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법원에 여러 번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했어요. 경찰 조사를 통해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민 씨는 저 외에도 다른 3명의 여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다고 해요. 그중 2명은 재산을 빼앗기고 1명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으로 향하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그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저는 재민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길어지면서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부부인 양 행동하는 모습이 소름 끼쳤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는 최종 구형을 했습니다. 사기, 서류 위조,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까지 포함하여 중형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민 씨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혜숙 씨와의 사랑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제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의 재산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아직도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는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용당할 만했어요. 외로움에 목마른 여자들은 쉬운 먹잇감이었죠? 내가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모든 것을 내어주려 했으니까요. 법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재민 씨의 진짜 목소리, 진짜 감정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가 아닌 냉소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단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단지 이 사회의 약점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나이 들어 외로운 여자들의 약점을요.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혜숙 씨, 내가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후회할지 두고 보세요. 그의 위협적인 말에 몸이 떨렸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당하게 그를 마주보며 법정에 남아 있었어요. 재판장은 즉시 휴정을 선언했고 재민 씨는 경비원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재판이 재개되었고 재판장은 엄중한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 박재민, 사기 및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재민 씨의 또 다른 피해자였어요. 정혜숙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그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연대감이 형성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감시당하지 않는 자유,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선영이를 비롯한 진정한 친구들이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이 있으니까요. 그동안의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통해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번 바뀌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도 혼자 살아가는 법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에 쓸쓸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 공간이 제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져요. 남편을 잃은 후의 외로움과 재민 씨의 배신 후에 느끼는 홀로 있음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민 씨는 교도소에서 7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제 일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그가 언젠가 출소한 후 저에게 복수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혜숙 요즘 얼굴색이 정말 좋아 보여.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네. 지난주 선영이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 비치더군요. 눈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의 모습인가 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취미들을 찾아 나섰어요. 도자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주 2회 수영장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그 활동들이 제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특히 도자기를 만들 때의 그 집중된 시간은 제게 명상과도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변했어요. 처음 재민 씨와 결혼했을 때는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와 결혼한다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용기와 강인함에 존경의 눈빛을 보내곤 합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내시고 또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며칠 전 작은 딸 수정이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식들에게 큰 상처와 걱정을 안겨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밤이 깊어 침대에 누우면 여전히 그 감정이 찾아오곤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저를 무너뜨릴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감정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정예숙 씨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놀라운 강인함을 보여주셨어요. 심리상담사 김 선생님의 말씀이 항상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잠시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그것은 제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과거에 재민 씨와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다시 앉아보았어요. 한때는 그 추억이 저를 아프게 할까봐 피했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그저 공원의 한 벤치일 뿐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저를 지배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혼자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나 고독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삶에서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제 행복은 오직 제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67살입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왔지만 동시에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앞에 펼쳐져 있다고 느껴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혜숙 씨는 이제 혼자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켜냈고 그 어떤 외로움도 이제는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삶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자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저처럼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